안녕하세요. 저 부동산 오아시스 나눔 부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장입니다. 박사님 모시고 우리 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2부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사님 저기 9월 달에도 정책이 발표된다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글쎄 두 가지 정책적인 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는 걸 또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 움직이는 건 다 이제 특기 지역이나 특히 과열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정책이 좀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10월 달에 또 발표돼야 될 게 이제 10월. 부동산 도심 재생 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를 해야 돼요. 아, 맞다. 도심 재생 사업.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 재생 사업은 2013년에 이미 법으로 네. 돼 있는 거를 이번에 이제 맞아요. 문재인 정부가 그걸 갖고 나와서 활용하는 건데 문제가 그거죠. 정책으로는 누르는데 도심 재생 사업을 하면 또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해서 환경을 바꿔주고 뭐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럼 그쪽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하면 내년 되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지자체장 선거가 또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나 각 시도에서는 자기 표나 이런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그렇죠. 개발 정책을 또 발표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게 역세권에 대한 개발 발표가 가장 크게 남아있죠. 서울역부터 시작해가 서울에 이제 가장 큰 거가 이제 창동 노원 역세권 개발. 어마어마한 크기로 얼마 전에 저희가 답사를 다녀왔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크기에 이제 서울 북부권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요. 그걸 이제 메인 일자리와 이걸 만들어낸다라는 거로 생각을 한 거고 그 계획은 뭐냐면 서울 2030에 7개 광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7개 광역권 내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용산 개발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큰 테마가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용산 개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산 개발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미리 지금 들어가 있는 게 경의중앙선 복선화가 이미 공사가 한참 경의중앙선 복선화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역까지만 지금 와 있는 거가 어디까지? 용산역까지 지금 연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쉬쉬 하는 거죠. 많이. 네, 그게 이제 집값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또 하나가 이제 정부가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GTX 노선이 지금 ABC 노선에 대한 거를 민자 출발하려고 했던 거가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하겠다라 해서 또 발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일부에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사는 거는 하나의 광역권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서울은 5개 광역권을 갖고 있는데 그 광역권을 넘어서는 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창동에 사는 사람이 C노선 GTX가 되면 삼성역까지 들어오는데 20분 안에나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또한 일산에 사는 킨텍스나 대화지구에 사는 사람이 삼성역까지 들어오는데 30분 안에 들어온다. 그 다음에 동탄에 있는 사람이 삼성역까지 가는데 20분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해지네요. 그렇죠. 광역권을 바꾸는 게 되죠. 다시 이제 B노선의 가장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 송도권 같은 경우는 송도에서 청량리를 거쳐서 뭐 이렇게 들어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노선이 아직은 뭐 어디로 갈지 일단은 뭐 청량리로 가는 걸로 확정이 돼 있겠긴 하지만 서울권으로 들어오는데 3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강남권으로. 이런 게 인천 송도가. 그러면 인천 송도나 이런 거는 지금 지금 809까지 지금 시작됐는데 1109는 지금 아직도 토지 공사 중이고 토지 물빼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메어버서 그런 데들이 이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권역이 바뀌면서 엄청나게 지금은 1시간 반 이렇게 전철 타고도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거리들을 30분 이내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권역의 7개 광역권, 3개 국제도시권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구도심권, 이건 서울 2030에 기초한 얘기고요. 그거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일자리와 주거지를 30분 안에 연결을 하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해나가는 거고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에도 그거는 굉장한 어떤 상승의 효력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정책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10월 달에 만약에 도시 재생 사업에 뭐 그때 노무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5년 동안 네. 10조씩 5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고 10월 달에 만약에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서울 도심이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좀 저항에 부딪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분양권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압력이 있어서 요 근래 얼마 전에 이제 그 반포의 자이라는 데가 이제 분양을 반포자이, 했는데 네, 반포자이. 자이가 했는데 10억 5구가 25평짜리가 10억 4천만 원이 넘어가 10억이 넘어가는 금액이 16,000명이 문을 열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첨만 얘기는- 되면은 프리미엄이 최소 2, 3억 붙는다는. 그렇죠. 근데 로또.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미 이제 분양권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이미 분양권에 대한 거를 지금 저항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돈 있으니까 하겠다라는 거지. 대출을 안 해줘도 어쨌든 들어갈 사람이 강남권에 들어갈 사람이 지금 16,000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현금 다 주고. 대출 현금 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 실수요로 들어갈 사람이 16,000명이나 대기하고 있다. 네. 물론 이제 또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또 대기까지 하면 2, 3만 명은 되지 않겠느냐. 말이 그렇지 2, 3만 명이 그 지역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고 네. 10억 수정수가 10억은 되지. 네, 저야? 다들 10억 집은 있지 않나요? 그렇지. 뭐 그 정도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 대기 인원이 지금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에너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하나 좀 부딪히는 거죠. 정책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로서는 10월달, 11월달 로드맵을 발표하고 가장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게 전수조사 아닌가.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 그러니까 세무조사나 아니면 거래에 대한 걸 다 뒤진다던가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초강수를 쓰고 나오겠죠. 투자는 하지 마라 하는데 또 정책 발표를 해야 되고 그렇죠. GTX, 도시재생, 이게 뭐 다 용산, 이게 창동. 네, 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책이 뜨면. 근데 네. 지금 파리 대책에서는 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맞지가 않죠. 네, 아. 앞뒤가 살짝 안 맞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알았다고 하고 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최근에 전문가들 이렇게 설문조사에서 지역적으로 제일 나중에 10년 후나 이렇게 발전할 도시, 지역, 용산이 단연 1등이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미 정해진 수순 아닌가. 왜 용산이에요? 용산은 도심의 중심이고 유엔사 부지 미군 기지가 이제 완전히 이전을 하면 물론 일부는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전을 하면 가장 이제 가운데 그러니까 남산축이라고 얘기를 하죠. 남산을 끼고 밑에 가장 큰 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낙후되어 있는 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값은 내가 나만 바뀌어서 되는 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게 있고 나만 바뀐다는 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죠. 나만 바뀌는 거죠. 근데 지역이 바뀌는 거는 거기에 대규모 일자리나 이런 게 들어가는 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대규모 일자리라는 거는 용산에 또 뭐 그전에도 일자리가 있지만 용산의 랜드마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뭐 많이 지금 유명미시로 했다가 다시 이제 어차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100층 이상의 랜드마크가 들어가게 되고 100층 이상이라면 거기에 뭐 급여가 적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급여가 높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갈 거고 그러면 또 도심권 우리가 얘기하면 도심권의 재활용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한 주택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거기에 비하면은 영등포구는 개발이 좀 많이 더딘 것 같아요. 상당히 늦죠. 용산에 비하면은 영등포구도 의 보면은 구도심이잖아요. 완전히 그때 뭐 청가물 시장부터 시작해서. 근데 용산은 과거 10년 전에 뭐 미아리부터 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저항이 부딪히면서 많이 철거가 됐고.
다 철거됐어요. 예. 얼마 전에 그 용산에 가서 제가 술을 한잔 했는데 어떤 분 병원장이 사셔서 강점동 자연산 60cm짜리를 먹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 그 회를 먹으면서. 근데 거의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저 뭐 답사도 다녀왔었는데 답사도 용산을 뭐 2번 이상 답사를 했어요. 근데 완전히 지금 다 바뀌었고요. 앞쪽에 그동안 국제업무단지하고 앞쪽 서부이천동 쪽을 우리가 제일 문제가 이제 서부이천동에 가면 대림아파트나 성경이었나? 그쪽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그 병풍 아파트라고 하는 것들을 철거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다 뺐어요. 국제업무단지를 하면서 그걸 다 빼고 너희는 그럼 재개발을 해라 라는 쪽으로 갔고 지금 국제업무지구는 용산 그 코레일만 갖고 있는 땅 그쪽만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는 걸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 얘기하다가 용산 얘기가 나왔네. 맞이는 마신. 좀 안 맞는다고 봐야죠. 박사님 저기 박사님들 그러니까 부동산 박사 모임이 있죠. 네, 박사회가 있어요. 거기 모임을 한번 무슨 이야기 하나요? 궁금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정책을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투자 지역을 많이 그렇진 이야기하냐 않습니다. 아니면 정책이 나름대로 이제 박사 그러면 어쨌든 뭐 저는 이제 사이드 박사일 수도 있는데 모임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 가지 관심 분야에? 관심 분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학회 쪽의 얘기가 그래요?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박사 정도 돼서 이제 한다라는 거는 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박사회 그러면 대한 그 부동산학 박사회가 따로 있어요. 지금 현재 회장은 차공훈 회장이라고 차공훈이라는 분이 맡고 있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옛날에 골프장 저하고는 굉장히 석사 박사를 같이 석사 후배 박사 후배 근데 또 회장님 하시는구나. 네. 골프장을 하시는구나. 골프 연습장 아, 그러다가 이제 연습장. 거기가 이제 개발 들어가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개발 사업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럼 모이시면은 주로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는 뭐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 많이 하죠. 정책을 많이 얘기하세요?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얘기하죠. 지금 어차피 우리 정책이라는 거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반대급부는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왜 시뮬레이션을 못했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전국 박사님이 다 모이는 것은 아니죠. 전국 박사 모임이죠. 전국 박사 모임이에요? 네. 부동산 박사 전국 다 박사. 부동산학 박사. 네.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네, 모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수님들도 다 오시고. 안 오주려고 그러죠. 자기가 가르쳤던 사람이 아무래도 그 박사회를 하니까 그쪽엔 잘, 그 회에는 들어가 있지만, 그분들은 이제 박사회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긴, 우리가 얘기하면 학문적으로 가면, 포럼이라는 거, 그 다음에 포럼. 학회라는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각 학회를 책임지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 뭐 도심 재생이나 이런 거는 지금 김호철 교수님이 당국대 김호철 교수님이 하는 도심 재생 학회나 그 다음에 권대중 교수님이 하는 그쪽 학회 양쪽으로 지금 많이 구분이 되어 있는 학회 쪽 활동들이 많이 있죠. 거기 학회에서 나온 이런 이슈라든지 이야기가 정책에 좀 반영이 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정책이 얼마큼 되는지는 저도 그 정책 위반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학회가 정책 제안이나 어떤 연구 용역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런 거에 한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참고를 많이 하시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세미나나 이런 데에서 발표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많이 쉽지 우리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뭐 2030, 2020 해서 부동산은 정말로 1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탁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우리가 2030을 부동산 정책으로 잘못 아는데 2030은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동산은 거기에 하부적인 문제를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라는 걸 너무 포괄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우리는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도시계획의 도시행정
도시 계획 안에 도시 행정이 있고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이끌고 가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예, 거고 예, 또 예. 건축적인 요소, 예. 도시 건축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신도시 만들거나 이런 것도 그 도시 건축에 들어가는 도시 계획 중에 그런 거가 들어가지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서 있는 거를 부동산으로 또 한 분야로 떼내는 거지 부동산 때문에 어떤 도시 행정이나 도시 계획이나 이런 거 되지는 않는다. 보통 일반인들이 2030 계획까지 들춰보시는 분들은 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죠. 많이 보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미뤄지냐 당겨지냐 그렇죠. 정책이 예. 확확 바뀌니까 그런 거는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느 도시든지 간에 뭐 그런 건 있어요. 2030 계획은 우리가 1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그 계획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2030 그러면 2030년까지의 도시 행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고 행정계획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실계획이 나오는 게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예산에 따라서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죠. 예산을 보면은 요즘 뭐 SOC가 예산이 줄고 그렇죠. 복지가 확 늘어나는 네. 그 정권마다 이렇게 정권마다 차이가 있죠. 차이가 사회 있습니다.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좀 간접 자본은 간접 시설. 간접 시설, 간접 간접 SOC 시설에 대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회 간접 과거에는 어떤 경제나 아니면 도시를 하나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 간접 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철도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활용을 했어요. 이게 이제 공공의 복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시기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문제가 됐던 거가 이제 뭐로 넘어오냐면 직접적인 복지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다시 정책 쪽으로 한번 가가지고 지금 이번에 3주택 이상 임대주택 신고 의무화가 된다고 하던데요.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그렇게 될 것 같은가요? 글쎄요, 여기는 대한민국인데 뭐를 할 때 의무화시킨다는 건 그거는 나중에 가서 저는 헌법 소원되지 않겠느냐. 헌법소원. 물론 이제 정부가 밀어붙여서 하겠지만 개인의 사익을 너무 규제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그리고 개인이 집을 가져서 임대사업자를 하던 법인사업자를 하던 아니면 준공공을 하던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그냥 가지고 있던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자기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그거를 너무 강요하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 가장 큰 기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근혜 정부의 4.1 대책의 기본 기조를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4.1 대책의 기본 기조는 뭐냐면 택촉법을 폐지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택촉법이요? 택촉법 택촉법? 뭐예요? 택촉법 택촉법. 네. 택촉법 택지 공급을 위한 촉진법 특별법이에요. 그때 그거를 왜 좀 많이 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신도시 지정 택지 신도시 지정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신도시 지정을 안 발표했죠. 하겠다. 그렇죠. 이게 법률적으로 통과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발표만 한 거예요? 기존에 돼 있는 거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더 이상 연장을 안 안 하고 해. 스톱을 시켜버리면 자연 폐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든 게 아니고 이게 택촉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뭐가 있냐면 신도시 그러니까 어떤 남의 땅이나 이런 거를 수용을 할 때 야. 여러 절차라는 우리 민주주의니까 여러 절차라는 게 있는데 LH나 아니면 SH나 각 지자체가 수용하는 거나 국가가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략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제성을 많이 띠는 거죠. 그런 걸 이제 택촉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수용을 해서 빨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택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그 위에 아파트나 뭐 주거를 많이 빨리 공급하기 위해서 했던 거를 폐지함, 자연 폐종, 폐지가 된 거네요. 자연 그러면 폐지 되게 택지를 함부로 갖다 해서 빨리빨리 만들 수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게 폐지가 되면서 신도시에 대한 게 이제 귀해진 거죠. 이게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기 신도시가 그때 미분양 나고 뭐 했던 것들이 다 가격이 팔렸죠. 싹 올라가게 된 거죠. 이제 더 그걸 이상의 이제 신도시는 기대할 수 없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지금 법상으로 아직 현재 지금 이제 택촉법에 의해서 지정돼 있는 지구 지정들이 돼 있는 데들이 몇 군데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검단 신도시라든가 뭐 이런. 검단 신도시도 그렇고 뭐 덕은도 그렇고 양주. 몇 가지 양주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 그러니까 대구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2기 신도시 때 했던 거가
노무현 정권 때 했는데 지금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이기 신도시. 그 10년이 그때 되는 거죠. 안 됐다가. 다시 말해 MB 정부 때 보금자리법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입주하는 거고. 뉴타운이 지금 막 개발되고 있고. 그러니까 뉴타운이 아니고 어떤 택촉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택촉법에- 하나의 택지를 보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택지를 보면 이거는 택촉법에 의해서 공급하는 택지입니다. 또 어떤 주거단지는 여기는 보금자리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라는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거로는 진건지구라는 게 있어요. 진건지구. 다산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와 지금지구는 좀 다른 면으로 공급이 되는 거죠. 하나는 택촉법과 보금자리법. 그러니까 거기는 보금자리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분양가가 굉장히 낮아요. 주변 비해서. 예. 보금자리법. 그렇죠. 그런 보금자리법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예, 그렇죠. MB 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공부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해서 어렵습니다. 근거가 항상 있는 거죠. 왜 이건 이렇게 나왔느냐에 대한 근거. 저도 법 전문은 아니라서. 네, 다사님이 또 이렇게 강조한 거 있잖아요. 신도시와 그 다음에 택지지구의 차이점. 그쵸. 이거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설명을. 그럼 내 강의 안 오는 거야. 그런가요? 자, 우리 힌트만. 신도시라고 하는 건 우리가 대부분이 3만 세대 이상을 신도시라고 해요. 3만 세대. 3만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일반 가구까지 합쳐서 3만 세대 정도를 신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신도시의 대표적인 거는 그 신도시 안에는 반드시 병원이 들어가게 돼요. 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략적인 목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거든지 간에 가장 큰 걸로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 일반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이하, 보통 2만 가구 이하, 뭐 이렇게 되거나 이랬을 때는 우리가 택지, 같은 용어로 쓰긴 하지만 신도시라는 용어를 우리가 함부로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까지 봅니다. 더 이상 그것도 있었대요. 신도시에는 큰 어떤 강, 호수, 뭐 호수나 이런 거. 이런 게 꼭 들어간다. 네, 그렇죠. 그건 전략적인 이유가 좀 많이. 강의 시간에 들으세요. 예. 워낙 제가 맛보기만 비강서라서. 살짝. 3주택 이상 임대주택 의무화 아까 잠시 이야기했는데 이게 의 보면은 제일 유력시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과연 뭐 박사님은 그래 하면 안 된다 하지만 또 뭐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반드시 누군가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지 않겠느냐. 헌법소원을.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되는 게 보유세 인상이거든요. 저는 네. 3주택 인상 임대신고는 되더라도 보유세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박사님. 보유세도 지금 정부 정책이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정부 정책이 지금 분양권을 하지 말라가 이제 가장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나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만 해라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거가 점점 정황에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노원구 쪽을 노원하고 창동 쪽을 답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거기에 이제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노원 가면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그 앞에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어요. 노원 문화의 거리. 거기에서 이제 확성기를 켜놓고 토요일인데 정책에 노원구 쪽 왜 투기과일 지역으로 지역으로 묶었냐, 노원구. 강남도 아니고 왜 묶었냐라는 제일 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 억울해하는 반면에 우리도 이제 강남 5구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 그런 거는 아니고 근데 피해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많은 정책들이 나왔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나왔지만 이게 국민의 저항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한 번도 저항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얘기한 보유세가 나오면 예, 이게 조세 저항. 조세 저항에 대한 문제가 이게 본격적으로 나오면 지금 정권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워낙 지금 뭐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조세 저항하고 정부 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대 시위를 하는 그런 거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 나왔어요.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네. 보유세에 대한 것을 밀어놓는다. 그런 말들이 마- 나오던가요? 아니, 저기 그쪽 청와대에서 하고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벌써. 그래서 지방선거의 어떤 판가름이에서 이제 또 밀어붙일지 아니면 좀 천천히 갈지 아니면은 사실은
보유세는 우리 뭐 일가구나 땅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의 뭐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지만 땅까지 포함하면 한 7, 80%는 뭐라도 하나 가지고 있을 거죠. 그러면은 보유세 인상하면은 세금 많이 내야 되는데 뭐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쉽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왜냐면 이게 일부적인 얘기지만 글쎄요, 우리가 만만치는 않은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동산은 두 가지인데 거래세와 보유세인데 예. 보유세는 지금 우리가 좀 낮은 편이에요. 맞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지난번에도 논문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좀 낮은 편이고 거래세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거래세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편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부동산에 붙어 있는 세금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미국은 거래세가 없더라고요. 보유세만 있고. 보유세만. 예, 근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좀 적고 거래세가 많거든요. 평균으로 보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보유세만 딱 띄놓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형편없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세금이 적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합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우리가 데이터의 오류, 네. 통계의 오류가 그런 측면에서 가끔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통계 오류보다는 통계를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의 오류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발표를 해버리면은 국민들은 정말 그런가 이렇게. 그렇지. 수정 씨도 수정 씨 보고 싶은 것만 보시겠지. 누구든지 보고 싶은 것만 행복한 것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박사님 지금 여기가 대구인데요. 이번에 그 수성구가 과열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구시장을 어떻게 보시나요? 후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됐죠. 네. 이제 시장이 이제 대구를 저는 좀 걱정스럽게 봐요. 어. 걱정스럽게 보는 게 가격이 오르는 거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람이 모여야 어떤 된다. 일자리가 있어서 사람이 모이면 당연히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또 사람 모인 만큼 거기가 이제 고급 일자리가 많이 또 생긴다면 또 올라가겠죠. 또 그런 사람적 측면과 또 하나는 이제 하나의 신도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동하고 새 아파트로 이주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생겼을 때 그 욕망에 의해서 가격은 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가 수요와 공급도 있지만 새로운 거에 대한 거가 굉장히 욕망이 강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있어서 올라가고 또 하나는 가장 강력한 거는 개발 중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져서 이주 수요에 의해서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게 되는데 지금 대구시장은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하나도 들어가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일부가 혁신도시나 뭐 수성구의 몇 가지가 돼서 신규 수요에 대한 거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미칠 정도는 아니더라고 보는데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정설적인 얘기고 심리적인 내용은 또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장은 대구는 좀 많이 불안하다. 이런 게 한번 꺾이면 나중에 가서 글쎄요 일어나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소들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걱정이 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번 잘못 꺾이면 꺾인다는 얘기는 부동산이 꺾여서 과거에 언제 이렇게 올라가 봤냐 이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 한번 꺾여서 리먼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거를 안 좋게 봤던 경험이 있는데 대구는 이제 그런 경험을 처음 하게 되는 거죠. 알죠. 대구에도 옛날에 꺾인 적 많았습니다. 그 2008년도 뭐 그럼 그때는 얼마 안 돼서 꺾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상승 막 해서 꺾인 게 아니고. 그때도 우리 수도권에 그게 주상복구 인기 있고 막 할 때 2008년도, 7년도, 6년도에 대구도 상당했어요. 도끼니 개끼니라고 보지. 대구가 뭐 강남권 집값하고 똑같으니까. 물론 뭐. 거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그 보통 나름대로 대구도 10억대 하죠 집값이. 자, 그럼 싸움은 여기까지. 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